이 밤중에 귀찮게 하지 말라. 차디찬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어머니는 홀로 쓰러져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산을 넘어 울부짖는 한밤중 막내 며느리는 혼자 병든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도움을 구하였으나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지요. 손바닥이 터지도록 맷돌을 돌리고 눈 쌓인 산길을 넘으며 버텨온 이 며느리에게 이제 남은 힘은 한 올도 없었습니다. 방앗간 마루에 쓰러지듯 기댄 순간 눈앞이 하얗게 번지기 시작하였지요. 과연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집안에서 정성 하나로 버텨온 막내 며느리. 그 결말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6070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오래된 물방앗간 하나가 있었습니다. 첩첩산중 사이로 맑은 계곡물이 흘러내려 방아물레를 힘차게 돌리는 그곳은 노파 장씨가 30년 넘게 지켜온 집안 살림터였지요. 물레가 돌아갈 때마다 쿵덕쿵덕 울려 퍼지는 소리는 마을 어귀까지 닿았고 그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은 절로 발걸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쌀을 찌우러 올 때마다 장씨 방앗간 덕에 겨울을 난다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면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지게를 진 사내들이 줄지어 찾아왔고 장씨 노파는 누구 하나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지요. 이웃집 과부가 쌀 한 뎃박을 들고 와도 넉넉히 찌어 주었고 가난한 머슴이 찾아와도 모른 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하니 방앗간 집 노파의 덕망은 골짜기 너머까지 자자하였지요. 장씨 노파는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거느렸으니 겉으로는 더없이 화목한 집안처럼 보였습니다. 큰아들은 마을 글을 가르쳤고 둘째 아들은 장터에서 곡물 거래를 하였으며 막내 아들은 방앗간 일을 도우며 어머니 곁을 지켰지요. 명절이면 사랑채의 삼형제가 나란히 앉아 어머니께 절을 올렸고 이웃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저 집은 복이 있는 집이라 입을 모아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해 초겨울이 찾아오면서 방앗간 집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찬바람이 산을 넘어 방앗간 처마를 흔들던 어느 날 아침, 마을 의원이 가방을 들고 방앗간 집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노파가 며칠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의원은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노파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하였고 며느리 셋이 문 밖에 나란히 서서 결과를 기다렸지요. 한참 만에 의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병은 오래 버티기 어려우니 석 달 남짓일 듯합니다. 의원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방 안은 그 말과 함께 얼어붙는 듯하였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 밖에 서 있던 며느리 세 사람의 눈빛이 저마다 다르게 흔들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만 그 눈동자는 슬며시 마당 끝 방앗간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둘째 며느리는 입술을 한번 지그시 깨물더니 팔짱을 끼었습니다. 무언가를 셈하는 사람처럼 눈이 가늘어졌지요. 그러나 막내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방으로 뛰어들어 노파의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습니다. 노파의 손은 여윈 나뭇가지처럼 가늘었고 마디마디에는 30년 방앗간 살림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요. 막내 며느리는 솟구치는 울음을 입술을 깨물어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창밖으로 초겨울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방앗간 물레는
이미 그날 아침부터 멈춰 서 있었고, 멈춰 선 물레만큼이나 집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이때만 해도 이 집안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짐작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이라. 의원이 돌아간 뒤 방앗간 집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산 너머로 넘어가고 찬 기운이 마당 가득 내려앉자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하나둘 사랑채로 모여들었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핀 방 안은 따뜻하였으나 그 온기가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닿지는 못하는 듯하였습니다. 화롯불 위에 올려놓은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그 김 사이로 사람들의 낯빛이 저마다 다르게 드러났지요. 큰아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큰며느리가 남편의 곁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방앗간은 누가 맡게 될까요? 말끝을 흐리는 척하였으나 눈빛은 조금도 흐리지 않았지요. 큰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그야 형제들이 의논해야지. 하고 얼버무렸습니다만 큰며느리의 입가에는 이미 무언가를 계산하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날 저녁 부엌 한쪽에 놓인 장부를 슬그머니 들고 왔습니다. 기름 등잔 불빛 아래서 손가락으로 줄줄이 숫자를 짚어 내려갔지요. 쌀독이 몇 개인지, 한 해 방아삭시 얼마나 나오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외상으로 쌓인 곡식이 얼마나 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장터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는 상인의 그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지요. 밤이 깊어지자 두 며느리는 마당 끝 방앗간을 나란히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방앗간 지붕 위에 내려앉아 희뿌옇게 빛났고 멈춰선 물레에 쌓인 눈이 소복하였지요. 큰 며느리가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저 방앗간 하나면 평생 굶지 않는다지요. 둘째 며느리가 그 말을 받아 빙긋 웃으며 대꾸하였습니다. 석 달이면 판가름 나겠지요. 두 사람의 입김이 찬 공기 속으로 피어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사랑채 깊숙한 곳에서 나누는 그 말소리를 막내 며느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이미 부엌으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붓두막 위에 작은 죽 냄비를 올리고 약한 불로 천천히 저어가며 시어머니 드실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보리쌀 몇 알을 넣고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간을 조심스럽게 맞추었지요. 냄비 속에서 죽이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부엌 안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그 냄비 소리가 마치 이 집안의 두 가지 마음을 한꺼번에 담아두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방앗간 살림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 셈을 하고 한쪽에서는 병든 어머니 입에 넣을 죽 한 그릇을 정성껏 끓이고 있었으니 말이지요. 허허, 사람 마음이란 참으로 쌀겨 속벌레처럼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법이라. 따뜻한 방 안에서 나누는 달콤한 속셈과 차가운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죽 냄새가 그날 밤 방앗간 집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기고 있었지요. 이윽고 막내 며느리가 죽 그릇을 조심스럽게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하였습니다. 좁은 마루를 건너 미닫이 문을 살며시 열자 방 안에는 등잔 하나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얇은 이불을 덮은 채 눈을 감고 있었지요. 막내 며느리는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노파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죽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노파가 눈을 뜨기를 기다렸지요. 날이 밝아도 방앗간 집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 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이른 아침부터 남편을 붙들고 방앗간 살림 이야기를 꺼냈고 둘째 며느리는 장터에 나가겠다며 광주리를 챙겨 들고 나섰지요. 두 사람 모두 바쁜 척하였으나
그 바쁨이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님은 마당을 쓸던 하인도 알아챘을 것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장터에서 돌아온 것은 해가 중천에 뜬 뒤였습니다. 광주리 안에는 쌀 몇 되박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방앗간 창고에서 몰래 꺼내 간 것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요. 장터 상인에게 팔아챙긴 돈을 치맛자락 깊숙이 넣고 돌아온 둘째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엌에 앉아 손톱을 다듬었습니다. 밤이 되면 두 며느리는 다시 장부를 꺼내 숫자를 맞추어 보았지요. 석 달만 참으면 끝이지. 두 사람이 나누는 말소리는 낮았으나 그 속에 담긴 냉기는 초겨울 바람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막내 며느리는 오로지 시어머니 곁에 머물렀습니다. 이른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죽을 끓였지요. 좁쌀 한 줌에 물을 넉넉히 붓고 약한 불로 오래도록 저었습니다. 죽이 잘 퍼져야 병든 몸이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막내 며느리는 알고 있었지요. 죽이 완성되면 식기 전에 얼른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하였습니다. 노파는 이미 여러 날째 누운 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약다리는 냄새와 묵은 이불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창호지 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겨울 햇살만이 방 안을 조금씩 데워주고 있었지요. 막내 며느리는 노파 곁에 앉아 숟가락으로 죽을 조금씩 떠서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노파는 입을 겨우 벌려 한 모금씩 삼켰고 막내 며느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지요. 낮이 되면 막내 며느리는 차가운 물을 길어다 수건을 적셨습니다. 노파의 이마가 열로 달아오를 때면 물수건을 올려놓아 열을 식혀 주었지요. 이마를 닦고 목덜미를 닦고 여윈 손등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걸기도 하였지요. 어머니, 오늘 바람이 좀 잦아들었습니다. 이 추위만 지나면 나아지실 거예요. 노파는 눈을 감은 채로 듣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막내 며느리는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노파 곁에 앉아 뜨개질을 하였습니다. 잠이 드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지요. 혹여 시어머니가 밤중에 숨이 가빠지거나 물을 찾으면 곧장 일어나야 했으니 깊이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내려앉으면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자리를 지켰지요. 어느 날 밤 노파가 힘겹게 눈을 뜨더니 막내 며느리의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처럼 가느다란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지요. 고맙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길지도 않고 거창하지도 않은 단 두 글자였으나 막내 며느리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참으려 하였으나 끝내 눈물 한 방울이 손등 위로 떨어졌지요. 창밖에서 겨울바람이 처마를 흔들었습니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리다 다시 자리를 잡았지요. 방 안은 조용하였고 노파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그 손을 놓지 않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집안의 시련은 이제 막 시작이었지요. 앞으로 이 며느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으니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방앗간 집 안팎으로 눈이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당 구석에 세워둔 지게 위에도 방앗간 처마 끝에도 우물가 두레박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소복 내려앉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추위에 장씨 노파가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하며 가끔 문 밖에서 안부를 물었습니다만 방앗간 집 대문은 좀처럼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가 찾아와도 반갑게 맞아들이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대문 앞에 서도 안에서 인기척이 뜸하였지요. 큰 며느리는 그날도
아침 일찍 남편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병세가 더 깊어졌다지요. 말끝에 한숨을 붙였으나 그 눈빛은 걱정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오히려 무언가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눈이 약간 빛났습니다. 큰아들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헛기침만 하였지요. 큰아들도 마음속으로는 어머니를 걱정하였을 터이나 아내의 기세에 눌려 제 뜻을 내세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날도 장터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쌀자루를 들고 왔는데 그것이 방앗간 창고에서 나온 것인지 장터에서 산 것인지 묻는 사람이 없었지요. 저녁이 되자 두 며느리는 사랑채 한켠에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울부짖고 안에서는 촛불이 흔들렸지요. 큰 며느리가 술잔을 들어 올리며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3달이면 끝난다. 둘째 며느리가 잔을 받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낮게 퍼져 나갔고 그 소리는 찬 바람에 섞여 마당을 가로질렀지요. 막내 며느리는 그 시각에도 부엌에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물을 길어다 죽을 끓이고 낮에는 시어머니 방을 치우고 저녁에는 다시 약을 다렸지요. 방앗간에서 가져온 쌀을 조심스럽게 씻어 미음을 만들었습니다. 쌀알이 완전히 풀어져 부드러운 미음이 될 때까지 불 앞에 앉아 긴 나무 주걱으로 저었지요. 손등에 뜨거운 김이 다 붉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그날따라 숟가락을 잡는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한 손으로 노파의 손을 받쳐 들고 천천히 미음 한 모금을 올렸지요. 노파는 애써 삼키려 하였으나 절반쯤은 턱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얼른 수건으로 닦아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그릇을 다 비우는데 꼬박 한나절이 걸렸지요. 노파의 몸이 그만큼 쇠약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큰 며느리가 방문 앞을 지나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노파의 입가를 정성스럽게 닦아 드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큰 며느리는 잠깐 멈추었다가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쓸데없는 정성이라니까. 그 말은 나직하였으나 똑똑히 들렸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그저 노파의 손을 더 꼭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방앗간 처마에서 고드름 하나가 떨어져 마당에 부서졌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또렷하였던지 막내 며느리가 깜짝 놀라 창밖을 내다보았지요. 어둠이 내린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고 부서진 고드름 조각들만 달빛 아래 흩어져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조용히 창문을 닫고 다시 노파 곁으로 돌아왔지요. 그러나 그 정성이 훗날 이 집안을 뒤집을 줄이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던 것이라. 섣달이 되자 추위가 한층 기승을 부렸습니다. 아침마다 우물과 두레박이 얼어붙었고 방앗간 지붕에서는 밤새 얼어붙은 고드름이 줄줄이 매달렸지요. 숨을 내쉬면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마당을 가로지르는 것만으로도 손발이 시렸습니다.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막내 며느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찬 공기 속에서 불씨를 살리는 일이 쉽지 않았으나 시어머니 방이 따뜻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지요. 그러나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 방 가까이에 오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를 댔고 나중에는 핑계조차 대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따뜻한 사랑채에서 하루를 보내거나 장터에 나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다시 모여 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이야기의 끝에는 언제나 방앗간이 있었지요.
어느 날 밤 부엌에서 두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뭐하러 그러느냐? 큰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혼자 고생하다 쓰러지면 그게 더 우스운 일이지. 둘째 며느리가 맞장구를 쳤지요. 두 사람은 이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소리가 부엌 문 밖으로 새어 나왔고 마침 물을 기르러 마당을 지나던 막내 며느리의 귀에 닿았지요. 막내 며느리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레박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다시 부엌으로 향하였지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한밤중 깊이 잠든 집 안에 갑자기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노파가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쓰러진 것이었지요. 막내 며느리는 그 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달려가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더니 노파가 방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얼굴빛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급히 노파를 부축해 이불 위에 눕히고 큰 며느리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다급하게 불렀지요. 형님,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어서 나와 보십시오. 그러나 방 안에서는 한참 만에 큰 며느리의 퉁명스러운 목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또 시작이네.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뿐이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지요. 막내 며느리는 다시 둘째 며느리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문을 두드렸지요. 아주머니, 어머니가 위험합니다. 제발 나와 주십시오. 안에서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중에 귀찮게 하지 말라.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문은 끝까지 열리지 않았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요. 막내 며느리는 홀로 돌아와 노파를 부축하였습니다. 여윈 몸을 두 팔로 감싸 안고 이불을 여며 들였지요. 노파는 숨이 가빠 말 한마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힘없이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뿐이었지요. 막내 며느리는 노파의 손을 꼭 잡은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등잔불이 가물가물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방 안을 조용히 채웠지요. 세상에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식구라고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의 아내들이 그러하였으니 방앗간 집 그날 밤은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지요. 그날 밤을 넘긴 노파는 가까스로 숨을 이어갔습니다만 상태는 전날보다 훨씬 나빠져 있었습니다. 이마는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숨소리는 거칠고 얕았지요. 막내 며느리는 날이 밝자마자 의원을 불러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에게 알렸으나 두 사람 모두 못 들은 척하였지요. 결국 막내 며느리는 혼자 의원을 부르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날씨였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리더니 오후가 되자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하였지요. 바람이 산을 타고 내려오며 울부짖었고 눈발이 옆으로 날려 눈을 뜨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막내 며느리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솜저고리를 껴입고 머리에 수건을 동여맨 뒤 대문을 나섰지요. 발목까지 쌓인 눈속을 헤치며 의원이 사는 마을로 향하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길은 험하였습니다. 눈보라의 길이 지워져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지요. 막내 며느리는 손으로 주변 나무를 더듬어가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지요. 그것이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는 막내 며느리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식경쯤 걸었을까
저 멀리 의원집 기와 지붕이 눈 속에 희미하게 보였지요. 막내 며느리는 의원집 대문을 힘껏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의원이 문을 열었지요. 눈보라를 맞아 온몸이 눈으로 뒤덮인 막내 며느리를 보고 의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눈보라에 어찌 여기까지 오셨소? 막내 며느리는 숨을 고르며 말하였지요. 어머니 상태가 어젯밤부터 크게 나빠졌습니다. 제발 함께 가주십시오. 의원은 막내 며느리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더니 말없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의원이 노파를 살피는 동안 막내 며느리는 방앗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노파의 몸을 녹일 따뜻한 미음을 만들어야 하였기 때문이었지요. 방앗간 안은 며칠째 쓰지 않아 냉기가 가득하였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맷돌 앞에 앉아 쌀을 갈기 시작하였지요. 차가운 맷돌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데 손바닥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지요. 한참을 돌리자 거친 쌀가루가 맷돌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손잡이 모서리에 손바닥 살이 쓸렸지요. 피가 배어나왔으나 막내 며느리는 치맛자락으로 한번 닦고 다시 맷돌을 잡았습니다.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쌀가루를 풀어 미음을 끓이는 동안 막내 며느리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하였고 지침 때문이기도 하였지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몸이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냄비 속 미음이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것을 보며 막내 며느리는 마음을 다잡았지요. 의원이 노파에게 침을 놓고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오늘 밤을 잘 넘기면 고비는 지날 것이오. 의원의 말에 막내 며느리는 두 손을 모아 감사 인사를 올렸지요. 의원이 돌아간 뒤 막내 며느리는 따뜻한 미음 그릇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울부짖고 있었지만 방 안은 조용하였지요. 막내 며느리는 노파 곁에 바짝 앉아 밤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허허, 이 며느리는 그날 밥도 잊고 잠도 잊은 모양이었지요.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피가 마르도록 맷돌을 돌리고 눈보라, 속산길을 넘어 의원을 데려온 사람이 정작 자기 몸 하나 돌보지 않았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보라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산골 마을은 온통 흰 눈 속에 묻혀버렸고 방앗간 집 마당도 무릎까지 눈이 쌓였지요. 의원이 다녀간 뒤 노파의 숨소리는 조금 안정되었으나 열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그 사흘 동안 거의 방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지요. 노파 곁을 지키다 잠깐 눈을 붙이면 곧 신음 소리에 다시 깨어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막내 며느리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하였더니 장작이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창고 안을 살펴보아도 마른 장작 한 가닥 남지 않았지요. 시어머니 방이 식어가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지게를 지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눈 쌓인 산길은 올라갈수록 가팔랐고 발이 눈 속에 빠졌다 나왔다를 반복하였지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으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숲 속에 들어서자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구부러진 나뭇가지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도끼를 꺼내 마른 나무를 골라 패기 시작하였지요. 도끼질을 할 때마다 손바닥 상처가 다시 쓸렸습니다. 엿새 전 맷돌을 돌리다 생긴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터였지요. 그러나 막내 며느리는 이를 악물고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고요한 숲 속에 울려 퍼졌지요. 장작을 충분히 패어 지게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는 길에 발이 미끄러졌지요. 쌓인 눈 아래 숨어 있던 얼음 위를 밟은 것이었습니다. 지게를 진 채로 옆으로 쓰러졌고 무릎이 눈 속 돌부리에 부딪혔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엎드려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지요. 무릎에서 통증이 올라왔으나 지게를 다시 짊어졌습니다. 넘어진 자리에 찍힌 손자국과 무릎 자국이 눈 위에 고스란히 남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막내 며느리는 장작을 내려놓고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지폈습니다. 아궁이에 불이 붙자 온기가 천천히 퍼져나갔지요. 그제야 죽을 새로 끓일 수 있었습니다. 좁쌀을 씻어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지요.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나무 주걱을 저으면서도 자꾸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지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아침도 거르고 점심도 거르고 시어머니 드실 죽을 끓이고 나면 정작 자기 몫은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죽이 다 끓자 막내 며느리는 그릇에 담아 시어머니 방으로 들여보내고 나서 방앗간 마루에 잠깐 앉았습니다. 찬 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댔지요. 잠깐만 쉬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눈이 스르르 감겨왔습니다. 손바닥 상처에서는 아직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왔고 무릎에서도 시큰한 기운이 올라왔지요. 온몸이 제각각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나 막내 며느리의 의식은 이미 아득하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지는가 싶더니 방앗간 마루가 크게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쓰러질 지경이 되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묘한 일이 벌어졌으니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방앗간 마루에 쓰러지듯 기댄 막내 며느리는 그대로 의식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눈꺼풀이 천근처럼 무거웠고 손발에는 감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요. 찬 마루 위로 몸의 온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만 일어설 기력이 없었습니다. 방앗간 안에는 멈춰선 물레만이 묵묵히 서 있었고 창틈으로 스며드는 겨울바람이 막내 며느리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흔들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하였지요. 그런데 다시 들으니 사람의 소리가 분명하였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멍한 정신을 부여잡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시어머니 방 쪽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기척이 났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마루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한 발 한 발 방 쪽으로 걸어갔지요. 미닫이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더니 어두운 방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거의 꺼져가는 희미한 빛 속에서 노파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이불 위에 올려놓인 여윈 손이 손가락 끝부터 천천히 오므라들었다 펴졌다 하였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노파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지요. 노파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으나 손가락에는 분명히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힘없이 늘어져 있던 손이었는데 지금은 막내 며느리의 손을 약하게 남아 쥐어오고 있었지요. 막내 며느리는 그제야 노파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노파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고 있었지요.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뚜렷하게 떨렸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저도 모르게 노파의 손을 더 꼭 쥐었지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으려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으나 어깨가 들썩였지요. 노파가 희미하게 숨을 고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칠고 얕던 숨소리가 조금씩 깊어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막내 며느리는 얼른 눈물을 닦고 등잔에 기름을 채웠습니다. 방 안이 조금 더 밝아지자 노파의 얼굴빛이 눈에 들어왔지요. 사흘 전보다 혈색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열도 조금 내려가 있었지요. 바로 그때 방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에서 물을 길러 가던 하인이 방 안에 등잔불이 켜진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온 것이었지요. 하인은 창호지 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째 인기척 하나 없던 노파가 손을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하인은 놀란 얼굴로 뒤로 물러서더니 사랑채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무슨 일인가 알리러 간 것이었지요. 막내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듣고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노파의 손을 잡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등잔불이 방 안을 조용히 밝히는 가운데 노파의 숨소리는 조금씩 더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그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감았지요. 이제 이야기가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방앗간 집에 쌓인 것들이 하나씩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방앗간 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씨 노파가 스스로 눈을 완전히 뜬 것이었지요. 석 달 남짓이라던 의원의 말이 무색하게 노파는 이불을 걷어내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놀라 등을 받쳐들이자 노파는 힘겹게나마 벽에 기대어 앉았지요. 창호지 문 사이로 겨울 햇살이 비껴 들어와 노파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병색이 완연하였으나 눈빛만큼은 오래간만에 맑게 빛났지요. 소식은 금세 집 안 구석구석으로 퍼졌습니다. 하인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달려왔고 그 뒤를 따라 두 며느리도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큰 며느리는 치마를 가다듬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어색한 표정인지는 방 안에 있던 누구나 느꼈을 것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손을 모으고 어머니를 불렀지요. 어머니, 정신이 드십니까?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어딘가 공허하였습니다. 노파는 두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천천히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손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지요. 맷돌을 돌리다 터진 상처, 장작을 패다 생긴 굳은 살, 밤마다 찬물에 수건을 적시며 거칠어진 손등이 노파의 눈앞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만에 노파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또렷하였지요. 마을 어른들을 불러오너라. 아들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였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여쭈었지요. 어머니,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어서 사람들을 불러오너라. 그 말에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마을 어른들이 하나둘 방앗간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서당 훈장 어른, 이장댁 어르신, 방앗간 집과 오래 이웃하며 지낸 노인 몇 분이 대문을 들어섰지요.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담장 밖에 삼삼오오 모여 서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앗간 마당에 사람들이 모이니 오랜만에
집 안이 북적거렸지요. 그러나 그 북적거림 속에서도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노파는 아들들의 부축을 받아 방에서 나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등 뒤로 방앗간이 보였고 앞으로는 마당 가득 모인 사람들이 보였지요. 노파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하였지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도 잠시 멈추는 것 같았지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마루 한쪽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불안한 빛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동안 셈하고 기다려온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두 사람도 이제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마루 끝에 조용히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상처난 손을 치맛자락 뒤로 감추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가 터지는 순간이었지요. 30년 방앗간을 지켜온 노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인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겨울 햇살이 방앗간 지붕 위에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지요. 마루에 앉은 노파는 한동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넘게 물레 소리와 함께 살아온 방앗간, 봄이면 새소리가 가득하고 가을이면 벼 냄새가 넘실대던 그 마당이 오늘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노파는 천천히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제 유언을 남기겠노라.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 안의 공기가 일시에 굳어버렸습니다. 담장 밖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도 발끝을 세우며 귀를 기울였지요. 큰 며느리의 손이 치맛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숨을 참는지 입술이 가늘게 떨렸지요. 두 사람은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방앗간 장부를 들여다보고 쌀독을 세어보고 밤마다 셈을 맞추며 기다려 온 것이었지요. 그러나 정작 이 순간이 오자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기대 대신 두려움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방앗간은 막내 부부에게 맡긴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물방울이 잔잔한 수면에 다트 파문이 번져나갔지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습니다. 큰아들은 입을 열려다 다물었고 둘째 아들은 시선을 땅바닥으로 내렸지요. 마당에 모인 마을 어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파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윈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지요. 사람 마음은 병든 이 곁에서 드러나는 법이라.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하였습니다. 이 겨울 내내 내 곁을 지킨 것이 누구인지, 눈보라 속에 의원을 불러온 것이 누구인지, 손바닥이 터지도록 맷돌을 돌린 것이 누구인지, 이 마당에 모인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 마을 어른들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담장 밖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지요. 큰 며느리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당 훈장 어르신이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지요. 노마님 말씀이 끝나지 않으셨소. 큰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지요. 두 사람이 석 달 동안 방앗간 창고에서 쌀을 빼돌린 것,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속셈을 한 것, 병든 시어머니가 쓰러지던 밤에도 문을 열지 않은 것이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미 하나씩 쌓여 있었던 것이지요. 막내 며느리는 마루 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상처난 손을 여전히 치맛자락 뒤에
감추고 있었지요. 노파가 막내 며느리를 향해 손짓하였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자 노파는 그 손을 꺼내어 마을 어른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맷돌 자국, 도끼 자국, 찬물에 튼 손등이 고스란히 드러났지요. 마당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을 어른 한 분이 낮게 말하였지요. 저 손이 방앗간 주인의 손이요. 며칠 뒤 장씨 노파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가는 길이 평온하였지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장례를 치렀고 방앗간 집은 한동안 곡소리와 함께 겨울을 보냈지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봄이 오기 전에 각자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떠나는 뒷모습에 마을 사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지요. 봄이 왔습니다. 산골짜기에 눈이 녹고 계곡물이 다시 흘러내리기 시작하였지요. 막내 며느리는 방앗간 물레 앞에 섰습니다. 녹아내린 봄물이 수로를 타고 흘러들어 물레를 밀었지요. 쿵덕쿵덕 오랫동안 멈춰 있던 방앗간 물레가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소리가 골짜기를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방앗간이 살아났다 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살이란 쌀을 찌는 것과 같은 것이라. 껍질을 벗겨내야 비로소 속이 드러나는 법이지요. 고운 쌀이 되려면 오래 찌어야 하듯 사람의 참된 마음도 가장 힘든 시절을 지나고 나서야 드러나는 것이랍니다. 욕심으로 쌓은 것은 봄눈처럼 녹아버리고 정성으로 지킨 것은 방앗간 물레처럼 오래오래 돌아가는 법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은혜를 베푸는 자는 반드시 그 복을 받고 해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그 안갚음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방앗간 집 막내 며느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정성을 다하였지요. 그 정성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손바닥이었고 눈보라 속 발자국이었고 식어가는 방 안에 홀로 지핀 불씨였지요.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사람다운 까닭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욕심은 봄눈처럼 녹아 사라졌으나 그 작은 불씨 하나는 방앗간 물레를 다시 돌렸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시지요.